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별로 안 믿어요. 왜냐면 제가 변했거든요. 여행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때는 떠날 용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출판사 김영사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취업난에 이젠 AI다 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진 시대입니다. 뭔가 지탱할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랄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불안과 무력감이 커져갈 때 종종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훌쩍 어딘가로 떠나보고 싶은 상상을 하기도 하죠. 만약 정말 그렇게 떠나본다면 그 여행 끝에서 우린 어떤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불안은 잠잠해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사에 25세 방황과 불안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봤던 작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선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현입니다. 네, 봉현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저희 3년 만에 보는 맞아요. 거죠. 그때 단정한 반복이 맞아요. 나를 살릴 거야를 저희가 단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단복이 책 나오고 벌써 3년 맞아요, 정도 맞아요. 됐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또 요즘 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그때 영상이 저도 많이 애정을 담은 컨텐츠였는데 이렇게 또 3년 만에 다시 또 뵙게 그렇습니다.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짧게 여행 이야기를 하긴 맞아요, 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20대 때 얘기를 정말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맞아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어쨌든 제가 현재를 살아가는 루틴이나 어떤 습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프리랜서의 어떤 삶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제가 있기까지 과거에 제가 어떤 시간을 맞아요. 보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봉현 작가님 팬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처음 뵙는 분도 있어가지고요. 잠깐 소개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13년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림을 사실 먼저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에세이는 지금 제가 제 저서로는 6권을 냈고 이번 책은 제 첫 번째 저의 맞아요. 데뷔작이죠. 데뷔작을 다시 개정판으로 내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책으로 인해 제가 데뷔를 하고 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떻게 작가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이 책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는 정식으로 제가 어떻게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13년 동안 어떻게 이런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면 요즘에 저희가 좀 단골 질문이 생겼어요. 영의 순간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대단해 보이잖아 지금은. 그런데 사실 모두에게는 정말 영이었던 순간도 있으니까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좀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봉현 작가님의 그 영의 순간 출발점은 언제였는지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아마 그림을 처음 입시 준비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쵸. 그야말로 진짜 영으로 시작을 한 게, 저는 부산이 고향이에요. 부산이 고향인데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려왔고, 제가 부산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세상, 서울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대학교 합격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입시 미술을 했어야 했고, 근데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아이였는데 미대 입시를 해보니 녹록지 않고 너무나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엄청 힘들었던 1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기적과 같은 확률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2달 만에 그냥 서울을 올라오게 되잖아요. 보통 입학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서 처음 서울 생활 시작한 게 3평짜리 고시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시원이 보통 창문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창문 있는 그래도 방을 갖고 싶어서 이제 건물 끝방을 썼는데 이렇게 건물이 집이 이렇게 삼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방에 앉을 자리가 거의 없는 그런 집 그쵸. 방이었는데 그 3평짜리 고시원에서 이제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사실 거기는 사는 곳이 아니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룸으로 옮겨가고 원룸도 벅차서 친구랑 하우스 쉐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지금 혼자 산 지 오래됐으니까 뭐 살림을 정돈하고 생활을 꾸려가고 뭐 잠옷을 챙겨 입는다던가 뭐 이불을 정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의 20대 초반을 보면 주방 세제를 사는 것조차 낯설었던 맞아요.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으면 물때가 생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약간 그런 시절이었고 정말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대학교 친구들도 이제 새로 사귀어야 했고 서울에 뭐 지하철 타는 것도 약간 어려웠고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정말 제로의 상태로 서울에 살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돈도 없으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저희 학교가 좀 비쌌어요. 미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 수업은 또 어렵고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친구들이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입시 미술에서는 어떤 입시 미술을 위한 정해진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잘 그리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학에 와보니 교수님들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리래요.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뭔가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뭔가 그려야 되는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평생을 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학교 과제는 너무 어렵고 매일 학교 과실에서 밤을 샜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학교 공부를 하긴 하는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과제를 하다 보면 밤을 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어정쩡한 20대를 보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혼자잖아요. 그리고 뭔가 뭐 연애든 친구든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또 새롭잖아요. 서울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공허함이 정말 저도 모르게 약간 스미듯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제가 돌아보면 막 굉장히 와, 너무 외롭다, 뭐 너무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인식조차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조금 많이 외로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 뭐 학교 생활은 교수님이 알려준다고 해도 정말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입장이고 부모님도 이제 뭐 전화 통화하는 정도고 그리고 지금처럼 SNS나 이런 책이나 이런 데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서 너무 공감돼요. 저도 이제 지방이 집이니까 네네네. 이제 대학 하나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막 집 알아보고 막 좁은 집에서 맞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내고 막 이랬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는 내가 외로운지도 모르는데 외롭게 그렇게 지내면서 모든 게 서투른 상태로 이제 20대를 시작했었던 때였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훌쩍 이제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25에 떠났고요. 25세. 되게 웃긴 게 제가 제 인생에 26살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5에 한국에서 떠났는데 그때는 만 나이를 안 칠 때잖아요. 그래서 25에 떠났는데 외국에 갔더니 저는 여전히 25살인 거예요. 그래서 25을 쭉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는 또 이제 갑자기 28이 한 해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네네, 만으로 나이가 바뀌니까. 하고 네네. 그렇게 아무튼 네. 어쨌든 25때 네네, 떠났죠. 이제 떠나서 근데 그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갑자기 이걸 다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제로의 상태다 보니까 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평생의 어떤 저에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맞아요. 막막한. 단순하게 뭐 어떻게 돈을 벌지,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를 떠나서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대로는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휴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학을 하고 학교 앞에서 조금 다른 동네로 거처를 옮기고 그때 홍대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우스 쉐어를 했고 제가 방 한 칸을 어떤 여자 언니 두 분하고 이렇게 방을 쉐어를 해서 그 월세만 정말 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좀 길게 했어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좀 길게 아르바이트를 거의 풀타임까지 매일매일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카페가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개인 카페였는데 단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단골들이 오면 이런 아일랜드 바에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으면은 이게 그때는 좋았는데 좀 쓸쓸한 게 혼자 오시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와요. 그럼 아일랜드 바에 앉아요. 그럼 또 누가 혼자 와요. 그럼 또 앉아요. 앉아. 이런 식으로 모여요. 다들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외롭지 그러네요. 않았나. 다 같이 네. 앉아있지만 사실 다 혼자 네네. 온. 그 카페에서 이제 일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하하호호 즐기면서 웃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 모두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쓸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놀고 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울고. 근데 왜 울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우는 거죠. 그런 뭔가 공허함이나 쓸쓸함과 막막함이 계속 안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뭐 베를린에 관련된 책을 그때 이상은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베를린에 관한 책도 보고 뭔가 젊음의 용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도 보고 우연히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막무가내로.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막무가내로.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론가 여행 가고 싶다. 뭐 어디가 살고 싶다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다에 그러네요. 가까운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외롭고 너무 막막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모든 물건이 다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싹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하고 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저 먼 곳으로 가서 내 삶을 다시 리셋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25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뭐랄까 그냥 비행기 편도 티켓을 끊었어요. 베를린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서 훌쩍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간 거네요.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떠나긴 했었어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공부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뭐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자 이랬는데 속으로는 2번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그곳에 뭐 거처가 정해져 있다든지 실제로 뭐 공부할 곳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죠? 전혀 없었죠. 그냥 한 달 살 수 있는 집 하나 구해놓고 다녔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한국 분이 유학생 분이 그냥 잠깐 집 빌려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한 달짜리 거처만 구해놓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훌쩍. 그리고 저는 그게 첫 유럽이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일본 여행밖에 안 해봤고 영어, 독일어 뭐 이런 쪽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정말 이렇게 이만한 짐 하나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경험도 맞아요.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여기가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실제로는 정말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여행이?
일단 지금은 SNS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스마트폰이 없었기 맞아.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맞아요. 있고 어떤 카페에 어디 가면은 뭐 어떤 것을 음식을 팔고 막 이런 관광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구글 지도도 없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먹는 거, 뭐 입는 거, 교통편, 뭐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돈을 어떻게 뽑는지 모든 것이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심지어 독일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독일어를 약간 배우고 갔지만 독일어가 정말 어려운 언어여서 제일 문제였던 것은 제가 거기에 가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조곤조곤 얘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러던 사람인데 거기 가니까 제가 약간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 하는 어린애 정도로 보였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되게 언어의 중요성을 진짜 뼈저리게 약간 느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떠나기 전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그 헨리 데이비스 로우의 월든 네. 그리고 스코트 헬렌 니어링의 어떤 책들이 있어요. 네. 뭐 소박한 식탁 그리고 뭐 조화로운 삶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라던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소박한 어떤 삶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채식 관련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곳이 독일 베를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간 것이었는데 저에게 너무 언어적인 한계가 큰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고 알아보고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또 저는 어쨌든 그림 그리는 예술가로서의 뭔가 이런 거를 활동을 하기에는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너무 무모하게 대책 없이 왔다. 너무 무모했다. 네네네. 뭐 언어도 안 통하지, 먹는 것도 다르지,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런데다가 이제 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돈 뭐 얼마 정도 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의 베스트 이렇게 중에 하나가 돈 얼마나 썼냐. 그렇죠. 두 번째가 다닌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 답은 몰라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베를린에 살다가 그 당시에 베를린에 있었던 진짜 초기 자금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는 물가도 저렴했고 그리고 제가 뭐 관광을 간 게 아니어서 뭐 돈을 쓰고 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 동네 카페에서 밥 먹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이랬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아꼈다가 베를린에서 그렇게 있다가도 겨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떠난 곳이 농장이었는데 독일의 어떤 작은 농장에 갔는데 그것도 그냥 가서 뭐 숙박도 해주고 그냥 그렇죠. 제가 그런 농장을 것들이 돕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당근 심고 막 일 좀 하고 거기서 네네네. 잠도 먹고 재워주고 자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일하고 남는 시간은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약간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이제 다시 또 떠날 때는 거기 있는 분들이 태워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럽을 조금씩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머물 곳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호스텔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호스텔이 싸면은 하룻밤 자는 거에 7유로 비싸면 한 13유로 이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하루 자는데. 근데 그게 원룸이나 뭐 방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도미토리 그쵸. 막 침대 뭐 하나. 12인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렴한. 그럼 거기에 막 외국인부터 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이렇게 팬티 하나 두르고 나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곳인데 처음엔 되게 문화 충격이었죠. 저도. 그래서 이제 침대 하나를 정말 빌리는 그 돈이 하루에 뭐 한 7유로에서 10유로 정도 들고 호스텔에 가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맞아. 누가 놓고 간 거. 네네네. 파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스타 면에 뭐 토마토 소스, 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걸로 진짜 끼니를 때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저렴하게 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저축에서 조금씩 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생활을 했던 그 금액들은 제가
유럽의 어딘가의 도시의 길거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봐요. 이제 동양인 여자애가 이렇게 스케치북 펼쳐 그림 그리고 있으면 궁금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거 한번 봐도 되냐? 그럼 그 전에 막 그린 것도 막 보여줘요. 근데 어떤 첫 계기가 또 기억나는 게 어떤 할아버지랑 할머니이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더니 혹시 그림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내 그림을 팔 네. 거라는 생각을. 내 그림을 산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좋다. 당연히 팔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모르겠다고 그냥 주실 수 있는 만큼 달라고 했더니 꽤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요? 네, 60유로인가를 주셨어요. 그림 한 장에. 저는 그걸로 이제 일주일을 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그날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식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림을 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 팔리고 어떨 때는 막 캐리커처 이런 것도 네. 그려주고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고 앉으면은 제가 캐리커처 해주고 뭐 이런 그림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의 풍경 같은 거를 그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경우도 있고 했는데 유럽에는 뭔가 그렇게 길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응원해주는 분위기여서 제가 그런 거에 조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던 게 어디 안 가고. 맞아요. 어쨌든 그림이 이제 저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럽을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어쨌든 비용이 많지 않고 비용을 아껴 써야 했으니까 되게 독일의 어떤 작은 마을들 위주로 돌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유럽을 돌다가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히 그 당시에 까미노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 까미노를 우연히 진짜 알게 돼서 없는 정보를 막 뒤져가면서 찾아봤더니 제가 또 그때 마침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갈 수 있네? 해가지고 짐을 정리하고 바로 갈 수 있죠. 네, 배낭을 맸죠. 그리고 이제 생장피드포르라는 곳에 네. 무작정 가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조개 껍데기를 사고 뭐 여권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저에게 최적화된 길이었던 게 매일 걷기만 하면 되고 아시겠지만 태미님 네. 저도 네, 걷다 왔죠. 걸으신 분이라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저의 어떤 새로운 성격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그전까지는 뭔가 되게 외로움에 지쳐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너무 사람이 좀 깊게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할 사람도 없고 혼자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노트에 글을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자신과의 대화만 계속했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물론 영어를 잘 못해도 뭐 이탈리아 할아버지도 영어 못해도 그냥 친해지고 맞아요. 그냥 서로 모두가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책에도 딱 한 문장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나 밝고 건강한 사람인 걸 미처 몰랐다.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뭔가 사람이 에너지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인생의 어떤 변환점이라고 하는 게 산티아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지금 또 많이 해요. 이제 잊혀졌던 나의 생기를 다시 되찾으면서.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여행을 또 하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2년 정도 했는데 그 산티아고를 걸은 이후로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뭔가 여정이 바뀌는데 봄에 한 번 더 걷고 싶은 거예요. 이게 봄은 어떨까? 가을은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면은 봄까지의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유럽에 또 있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돈은 이제 많이 없으니까 딱 떠오른 곳이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나중에 크면 피라미드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산티아고 걸으면서 연금술사라는 책을 맞아. 다시 읽었는데 네, 그 책이 파울로 코엘료가 이제 산티아고 걷고 쓴 글이잖아요. 소설인데 사실 그 배경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집트를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죠. 그냥 진짜 다 즉흥이네요. 뭐 정해진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네네.
이집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집트를 간 거예요. 배낭 탁 메고 이집트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화와 생활 그 무엇 하나 아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무슬림 국가고 그렇죠.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막 정보를 알아보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었기 아니죠. 때문에 정말 그냥 맨몸으로 부딪혔는데 거기서 또 깨달은 저의 새로운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이 무섭거나 낯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또 바뀌었네요. 네. 그 전까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고 오. 흥미진진하고 막 설레고 어. 그래서 그 이집트가 처음에 사람들이 막 사기의 동네, 전 국민 사기의 뭐 그런 나라다, 뭐 이런 악명을 되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걱정하면서 아. 갔는데, 전 되게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집트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거기서도 이렇게 길에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이제 되게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차 이렇게 주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뭔가 본격적인 뭔가 이 배낭여행이다. 아. 이런 느낌이 시작되면서 이집트를 이렇게 쭉 돌고 그때 처음으로 사막도 가보고 또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육로를 쭉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않고 국경 택시, 국경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동을 이렇게 횡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이런 정말 역사가 있다 중에 하나가 저는 시리아를 갔었어요. 아, 그니까요. 네, 시리아를 시리아를 갔고 제 여권에 시리아 이렇게 정말 찍혀 대단하다고 있는데 생각을. 그때는 시리아가 안전한 나라였고 어. 이제 그런 게 터지기 전 쿠데타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부터 요르단, 시리아, 터키까지 이렇게 쭉 육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뭔가 되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여권에 이거 도장을 찍으려면은 약간 웃돈을 껴줘야지만 해준다던가 뭐 그래봤자 뭐 5,000원? 뭐 이런 수준인데 그거 안 해주면 이렇게 막 한없이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데 5,000원 정도 이렇게 싹 같이 넣어서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 10분만 해준다던가 막 이런 좀 이상한 곳이긴 했어요. 뭐 그런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뭔가 질서가 없는 정해지지 않은. 그런 도시들을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SNS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여행자들끼리 뭉쳐야 했어요. 정보를 교환해야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숙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만한 노트에 막 사람들이 막 정보를 막 적어놔요. 진짜? 네, 어디를 가시려면 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오. 그 식당은 가지 마라. 거기는 사기를 친다. 너무 좋다. 네. 그런 거.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SNS 네, 적어놓는 네, 것 네, 같은 네. 거를 거기에 이제 그쵸. 방명록처럼 수기로 다 적혀 있고.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실시간 기록이 막 있어요. 그 밑에다가 막 어떤 사람은 국경 택시 탈 건데 쉐어하실 분, 막 이러면은 막 어디서 몇 시에 너무 재밌다. 만납시다. 막 이러면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행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아름아름 알게 된 그런 인연들이 있는데 지금도 연락해요. 아, 진짜? 네, 정말 힘든 시기를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어서 시리아 때는 제가 언니들하고 동생까지 해가지고 7명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직도 시리아 여인들이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때 언니들이 막 30대 초반, 뭐 30대 후반, 막 이런 언니들이었는데, 그 언니들도 막 1년씩 여행하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도 가고, 태국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근데 처음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행으로 떠났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2년 정도 지난 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는 또 어떤 결심이었어요? 아, 이제는 여행을 좀 끝내도 되겠다 했던 마음이 어떤 것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뭔가 여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 뭐 돈이 떨어지면 가겠다 이런 것도 어차피 돈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떠돌다가 조금씩 그 돌아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약간 실감은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할 때쯤에 그림을 보면은 뭔가 이 길이 끝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몇 번 있는데 그냥 막연히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라는 때가 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막 진짜 내가 드디어 한국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왔어요. 와서 부산에 이제 고향 집에 서울엔 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집으로 바로 내려가서 그냥 부모님 집에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제주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또 한 반년 넘게 떠돌면서 살고 사실상 저는 그렇게 서울에 다시 뭔가 제 방을 해서 정착을 한 거는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한 1년이 더 지난 이후였어요. 그 서울에 와서도 아는 언니 집에 얹혀 살고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정도를 집 없이 떠돌면서 산 거죠.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여행을 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맞아요. 계속 뭔가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로 계속 한 3년쯤을 살았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도망치듯 떠났지만 산티아고를 걷고 뭔가 달라지면서 네. 정말 이제 모험하듯이 여행을 신나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 여행이 힘든 경험들도 네, 많았을 네. 거고 하지만 분명히 또 내가 얻은 것들 뭔가를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 예전에는 결벽증도 살짝 있었거든요.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깨끗한 침구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벌레도 잘 잡고 어디서나 잘 자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별로 낯가리지 않고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별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변했거든요. 제가 봐도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이라 왜 달라졌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경험을 그만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여행에서 되게 크게 얻었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행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대로 안 돼요. 뭐 기차 시간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이런 것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예상해도 절대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순간들도 저도 있었지만 그런 게 계속 벌어지니까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 여행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사람을 쓰든 어떻게든 이 상황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좀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2년의 여행을 지나고 이제 계속 서울의 삶을 살면서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저는 진짜 어떤 낯선 곳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약간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뭐 내가 뭘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떠난 것도 아니었지만 진짜 불안정한 상태로 방황하는 그 마음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단단해져서 맞아요.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사실 그때 이야기를 기록한 게 그럼에도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 이 책이 됐었던 거죠. 네. 저는 근데 이 책 제목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문장이 책 안에도 나오긴 하지만 네. 비슷하게. 근데 여행에 대한 다양한 문장들이 있었을 텐데 네. 왜 하필 이 문장을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금 이번 연도에 나온 책은 개정판인데 원래 이제 저의 첫 데뷔작이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라는 네. 책인데 이번 2025년에 이 책이 나온 거에 대한 의미는 그럼에도가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곳에서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좀 더 단단해진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쯤에 굉장히 좀 힘든 어떤 시대의 흐름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네. 그걸 겪으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뭔가 한때 사람들이 막 헬조선 막 이런 식으로 탈조선 막 이런 얘기를 한창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뭐 한국을 뭐 떠나고 싶다. 뭐 이곳에서 벗어나서 뭐 이민을 가고 약간 그런 시기가 되게 화제의 그런 시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겠죠. 심지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어떤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이런 상황이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랐던 사실은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이곳에 이 소중한 공간과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나의 고양이들과 나의 직업을 지켜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도망가거나 뭔가 다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때는 떠날 용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번 책에 저는 더 중점을 두어서 사람들이 보아줬으면 하는 제목이 그럼에도 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을 마냥 회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30대가 돼서야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 아닐까. 들어보니까 그 책을 이제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그때 썼던 그 기록들, 그 스케치북과 그 그림들을 다시 다 꺼내보면서 네네. 다시 추리고 다시 또 스캔도 하고 맞아요. 정리도 다시 하고 글도 다시 쓰고 이랬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진짜 맞아요. 그때 그 기록을 다 꺼내보는 그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네. 지금 오늘 또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고 실제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노트를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게 그 길바닥에서 혼자서 그래서 보시면 뭐 그렸던. 좋은 스케치북이 아니라 막 이런 되게 허름한 스케치북을 진짜 이렇게 너무 쓰고 멋있어요, 근데. 막 누덕누덕하게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있고 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막 이게 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테이프로 와, 너무 근데 붙여놓고 멋있다. 막 이렇게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좀 약간 누덕누덕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와, 캠핑하는 모습인가요? 이거 이집트 사막에서 오. 사막여우랑 같이 잔 거예요. 우와, 뒤에 사막여우가 네, 나타났다. 사막여우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산티아고 걸을 때 제가 그렸던 건데 이때도 노트가 없어가지고 이런 갈색 노트를 우연히 구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렸는데 뭐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걷는 쭉 이렇게 길이 연결된 아우, 예쁘다. 네. 여기 갈색이. 메세타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산티아고 걷다 보면 평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쵸. 메세타. 전 메세타 그 너무 길이다. 좋았었거든요. 메세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인도에서 그린 건데, 노트도 그럼 거기서 직접 사서 막 그런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인도에서 산 노트예요, 그러면? 이거를 스리랑카에서 한 것 아. 같아요. 스리랑카에서 샀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이게 이제 라다크 레로 올라갈 때 이제 그린 그림들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차마 이제 책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런 그림들 옆에 제가 수많은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서 그런 거는 조금 네, 빼고. 차마 이제 그런 것까지 실을 수는 없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일기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문장이 된 거죠. 정말 그 당시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그리긴 했는데 이게 기록이 이렇게 점점 쌓이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청바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리아에 있을 때 종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스케치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A4 용지를 네.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 얻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모은 만든 거예요. 거네요, 그럼 노트를 그래서 직접 또. 이런 골판지 같은 걸 하나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안 쓰는 청바지, 그냥 버려진 청바지를 이렇게 꼬맸네요. 이어서 꼬매고 티셔츠를 꼬매고 이제 단추 남은 너무 걸로 멋있다, 꼬매서 근데 이렇게 진짜. 스케치북을 만들었어요. 완전 낭만이다, 뭔가. 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북에 와. 그림도 그리고 너무 멋있다. 20대 때 나의 그 방황의 시절을 그대로 기록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상자 속에서 꺼내서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그런 시간 동안에 또 새로운 걸 또 느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감정은 너무 낯설었어요. 아, 진짜? 내가 이랬구나. 같은 나이였는데도 네. 너무 다른. 저 안 같은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헉, 맞아 내가 이랬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짠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와 진짜 고생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생하면서 여행을 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너무나 고민하고 막 머리 아파하고 막
힘들었던 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이고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네. 어떤 포인트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뭔가 맞아, 깊이 맞아. 있는 모습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제 지금의 제가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면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개정판을 위해서 다시 원고를 다듬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시대가 지났잖아요. 저는 글을 되게 거의 안 고칠 줄 알았어요. 네. 고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고쳤고 글과 그림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후에 제가 새로운 지금의 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특별판이잖아요. 네. 개정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13년 후에 봉현의 이야기를 네. 이제 써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쓰면 좋을까라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큰 결심을 한번 했어요. 산티아고를 한번 더 걸어보자. 이미 2번을 걸었는데 이미 2번에 걸었는데 또 걸어보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게 확실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맞아요. 거였네요, 진짜. 그래서 뭔가 산티아고를 한번 더 걷는 게 이 책의 정말 마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티아고를 또 걸으러 갔어요. 그래서 2024년에 걸었는데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프랑스 길이 아니라 포르투길을 걷게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과거의 저처럼 이제 산티아고 길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며 이렇게 준비를 해갔단 말이죠. 정말 예상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렸어요. 아, 진짜? 네, 그림을 정말 하나도 안 그렸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림을 안 그려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에필로그를 쓰면서 깨달은 게 돌아보니까 20몇 살 때의 저는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했어야 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막 세상에 남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7의 저는 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티아고 길을 걷는 그 순간이 그냥 다 행복하고 충분하고 그냥 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만해서 나를 어디에 증명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필요도 없고 SNS도 안 했거든요.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걸 즐기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성장한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또 비슷한 예로 산티아고 대성당 네, 뒤에 네. 광장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책에도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까미노 끝나고 뒤에 광장에 이렇게 앉아서 성당 뒤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는데 심지어 그때 제 생일이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책을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 생각보다 광장이 작은 거예요. 약간 그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 네. 약간 초등학교 맞아. 운동장 가면 맞아. 이렇게 작았나? 약간 이런 기분처럼 그때는 저한테 그게 너무나 막 크고 막 광활하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작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기분이죠.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는 제가 겪어본 세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광활하고 거대해 보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많은 여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한 40개국 정도 여행을 해서 더 새로운 세상을 많이 경험을 해봤더니 그 광장이 예전만큼 어마어마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기록이, 그러니까 그때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록을 하지 않아도 충분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끼니는 못 먹어도 그림은 그리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남겼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 기록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맞아요. 나를 남겨놓고 싶고 그런 시간이 충분해야 나중에
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접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을 해본 작가님 입장에서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그 기록의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SNS에 업로드하기를 기록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거의 디지털 작업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원고도 이렇게 텍스트로 쓰고 그림도 다 타블렛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기록을 하는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사람들이 뭔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이 맞는가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은 아니었는가 왜냐면 저조차도 그런 네. 순간들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이때는 정말 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작가로서 뭔가 생활을 하고 저의 어떤 홍보나 저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제가 그 기록을 했던 시기가 20대인데 20대 때는 진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막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손이 생각을 못 따라가지고 맞아. 막 넘쳐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정체성도 확립이 전혀 안 돼 있고 일단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그 경험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는 많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뭘 그리고 적고 막 이렇게 남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혼란을 어쨌든 잠재우려고 막 애를 썼던 기록인데 지금 와서 그 기록들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고민하고 남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네. 거를 이제 와서 약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절대 몰라요. 그때는 그냥 내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죠. 막 넘치죠. 막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저를 보면서 내가 그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단정하게 반복하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흘러보내지 않고 어쨌든 그런 혼란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봉현 작가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그때 봉현에게 네? 지금의 30대 후반에 이제 된 봉현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대의 저한테요? 네. 그때 막, 여기 싫어. 난 다시 리셋할 거야. 이러면서 막 떠났던. 그때로 저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인 거군요. 과거에 제가 만약에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지금의 제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가 있으려면 과거에 제가 있어야 해요. 그 선택을 안 했다면 만약에 그때 안 떠났다면 그렇게 여행을 안 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작가로의 삶은 어떻게든 뭐 흘러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정체성이 뭐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거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가지만 저는 진짜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여행이 막 그냥 단순히 뭐 여행 가서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즐기고 이런 휴양의 느낌보다는 저는 세상을 여행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모든 세상이 궁금하고 지구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 남극도 가보고 싶고 아마존 정글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이 진짜 많은데 그런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 어딘가에서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는 고민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서 막
그거에 막 네. 몰려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 그냥 한 조각 정도구나라 생각되고 어디든지 내가 떠나서 전혀 다른 삶과 다른 문화와 어떤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정말 요만하거든요. 요만큼도 아니죠. 뭐 티끌도 안 돼요. 근데 그런 티끌 같은 나라는 존재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순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는 평생 여행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여행지가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막 대단한 데를 가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냥 어떤 시골에 가서 그냥 숲 하나를 걷는 것만으로도 좋고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과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이렇게 세상을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수많은 호기심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저를 있게 한 건 그때 떠날 용기를 낸 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잘했어.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작가님이 이제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겠다. 네. 난 떠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또 새로운 불안이 계속 생기고 또 요즘에는 진짜 어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다 훌쩍 떠나버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작가님은 어쨌든 떠나도 보고 이곳을 계속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작가님이 찾은 방법은 뭐였는지 약간 이런 거 궁금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안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특히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나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불안함 속을 견디질 못해서 뭔가 도망치듯이 떠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행을 좀 많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낯선 거 좋아하고 하지만 내가 여기를 막 도망가고 이러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을 전 겪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불안감과 이 모든 나의 수많은 현실들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씩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썼던 글이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라는 책이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루틴이나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짜 일이 하나도 없을 시절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는 일이 없으면 수입이 빵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월급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월세는 내야 되고 맞아요. 보험금도 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떨린단 말이야. 큰일 났다. 한 2달쯤 되면 이제 손이 이렇게 떨려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다시 만들 세계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네. 저는 그게 저의 어떤 아무것도 못하는 이 모욕감과 뭔가 무력감 네.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는데 정말 재밌게도 그 그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13년 차에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결국은 돌아오는구나.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내가 무언가 하면 어쨌든 그거는 남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일이 없을 때 그냥 일이 없다 이러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하면 맞아. 언젠가는 이것이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약간 또 새롭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근데 직업이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직업이 있어도 없어도 불안한 시대 같아서 맞아요.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뭐 에세이를 읽든 소설을 읽든 이제 뭐 그냥 콘텐츠를 찾아보든 저도 이제 요즘 사회에 나온 어떤 그런 분들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네. 이러면서 막 배우고 네. 그냥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책에 썼듯이 정답이 없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세상은 계속 나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는데 나는 그게 계속 끊임없이 휘둘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죽음쯤에서야 어렴풋이 알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방법은 진짜 제각각 정말 평생을 찾아야 되는 맞아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상들을 그냥 충실히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아요. 어쨌든 그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단단해진 30대를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어딘가에는 뭐 나이가 몇 살이든 사실 그때 작가님처럼 나를 정말 다 잃어버린 듯한 네. 느낌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분에게 좀 경험자로서 네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제가 이번 책 나오고 이제 에필로그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에필로그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몇 페이지 쓰려고 사실 산티아고 걷고 오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책이 나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러도 뭐 강연을 하든 북토크를 하든 이런 인터뷰가 있을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제가 지금 20대 중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몇 년이 지나고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좀 있으면 40이 되는데 마치 다 아는 것 같은 식의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네네. 싶은데 그때의 결심과 동일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실 청춘이라는 말이 싫었다. 첫 책이 나왔을 당시 마케팅이든 이유가 뭐든 청춘의 경험이라며 낭만적으로 포장되는 게 싫었다. 어리고 젊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말로 넘기기에 그때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삶에 진지했다. 당신의 청춘을 빌어 여러 경험을 쌓으세요. 라는 오만한 조언 따위가 누군가에게 팔리는 것도 싫다. 이 책을 통해 당신께 전하는 내 여행담은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시기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자신만의 치열했던 순간과 가장 반짝이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한 시절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어로도 단언할 수 없는 제각각의 인생이라 생각한다. 지금 어디선가 그때의 나처럼 방황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찾아 떠났었기에 결국 나 자신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당신의 결정에 따르길.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절대 두려워 말길. 무엇보다 어디서든 당신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에필로그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라.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만약에 떠나고 싶으시면 정말로 떠나고 싶은 결심을 했다면 떠나도 돼요. 근데 떠날 결심은 했는데 못 떠나겠다. 그럼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떠나서 안 돌아도 되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되고 그건 정말로 근데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저같이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뭐 맞아.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경험이고 맞아요. 각각의 레퍼런스일 뿐이지 맞아요. 이거를 그럼 난 여행을 가면은 분명히 답을 찾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 맞아요. 쉽게 들려서. 근데 약간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약간 실패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정답이나 어떤 누군가의 조언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마저도 이렇게 뭔가 어쨌든 이것은 미디어잖아요. 이런 나와서 20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 20대든 30대든 뭐 40대든 뭐 상관없어요. 어째 나이와 시기는 상관없이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이나 저의 경험이랑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냥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응원한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제가 아까 여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해도 삶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계 여행을 했고
책을 내고 이게 누군가의 삶의 버킷리스트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계여행이나 책을 내는 거를 삶의 목표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여행을 해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맞아. 책을 내도 또 책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막 대단한 영웅담도 아니고 뭐 삶을 한순간에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계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은 모두 경험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럴싸한 것들을 따라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그걸 원하는지 원한다면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실패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저는 실패한 거거든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걸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실패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저의 실패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시든 응원한다. 당신의 한 시절을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작가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떠올라요. 처음에 카페 알바 할 때 네. 다 각자 맞아요. 외로운 상태로 와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들 누구나 아는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외롭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삶이 흘러갈지 모른다 맞아요. 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썼던 문장이 있는데 그게 제 책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화제되는 네. 문장인데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그냥 쓴 건데 그 책이 첫 책이 나오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다 그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딱 이 한 페이지거든요. 사실 외롭고 쓸쓸한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혼자임을 느낄 때였다. 이건데 사람들이 모두가 이 문장에 공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카페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하하호호 했지만 각자 다 쓸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애쓰고 뭔가 계속 성실하게 뭔가를 해나간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다 가난하고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대단히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각자의 것을 굉장히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이걸 보시고 있는 어떤 그분들의 어떤 순간들이 아주 나중에 돌아봤을 때 맞아 내가 그랬었지 이런 순간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 그때 당시에 그냥 일개 알바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되게 창작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책을 내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그때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커피를 내리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돌아보니 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봉현 작가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들으시면서 또 봉현 작가님한테 더 궁금한 이야기 네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봉현 작가님 다시 나온 그럼에도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봉현 작가님에게 불안을 잠재우는 일상의 도구들을 또 요청을 드렸거든요. 또 일상에서는 어떤 것들로 불안을 잠재우고 계신지 그 이야기는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풀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고요. 봉현 작가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